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오늘도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인 김태훈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대 대선이 불과 21일,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최근 대선 후보들의 언론관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 날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언론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질문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이튿날 12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 인터뷰 과정에서 뭐 허위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한 파산까지 언급하면서 언론 문제를 직접 언급한 일이 있었죠. 네네. 이에 대해서 전국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를 비롯해서 언론 현업단체 6개 단체가 성명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발언이 무지와 내로남불로 점철된 언론관이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민주당이 징벌적 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으로 사악한 시도라고 비판을 해놓고 네. 불과 6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징벌 배상을 넘어서 언론 파산까지 거론한 것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난 10일 국민의힘 정책 홍보 열차 안에서 나왔던 발언이잖아요. 네네. 언론 파산과 관련해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일단 그 윤 후보가 진실을 왜곡하는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할 수 있게 하겠다. 뭐 그런 인프라가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추가 질문을 하자 실제로 미국에서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 그런 허위 기사 하나로 문을 닫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 네. 윤 후보가 말한 그 미국의 사례가 일리노이 주의 소규모 언론사였던 엘턴 텔레그래프의 파산 사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1980년대 얘기인데요. 이 신문사가 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조직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문의하는 메모를 법무부에 이제 보냈다가 당사자로부터 이제 그 신용 하락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송을 당해가지고 1980년대 초에 법원으로부터 9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한 사례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악의적으로 오보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굉장히 크게 이제 지불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실제 파산까지 이르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파산까지 언급한 것은 이건 그 위협으로까지 볼 수 있지 않냐. 말하자면 이제 거짓말하면 사형에 처하겠다 정도의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난해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윤석열 후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번 발언만 놓고 보면 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질문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는 어떤 대답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과연 그 발언에 대한 진위가 뭐냐에 네.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윤 후보가 언론사 크기를 또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작은 언론사. 큰 언론사는 영향이 없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또 작은 언론사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윤 후보와 윤 후보 가족과 관련된 연일 이제 비판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있는 인터넷 혹은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 보내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좀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네. 언론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뉴스버스에 네. 대해서 뭐 이렇게 언론사에다 왜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작은 언론사하고 뭐 메이저 언론이라고 이른바 부르는 언론사 그쪽에다가 차라리 얘기를 해야지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할 때도 똑같은 논리를 댔었는데 네.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위 왜곡 보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언론 단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대를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언론 단체들 입장은 신속한 피해 구제와 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포괄하는 강력한 통합 자율 규제 기구를 추진하자. 물론 여기서 이제 방점은 자율에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윤 후보는 자율 규제는 좀 위험하다라는 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진실성 문제는 다른 행정기구에서 다루는 것보다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법적인 절차 혹은 언론중재기구 같은 준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다른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동소이한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가짜 뉴스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어떤 말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언론 단체들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자율 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도로 이게 좀 발을 좀 절반 정도 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들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핵심은 자율적으로 이사진이나 경영지를 후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중재법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언론은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사장도 독립적인 사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3분의 2 이상을 추천받는 특별 다수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자율적인 규제가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 보도로 피해 입은 시민에 대한 보호 방안과 함께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이제 거대 양당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선임하고 거기서 사장이 추천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사실 그 대선 후보들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 번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비교를 해주시니까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미묘한 차이가 보이죠, 그죠? 네. 이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공약, 언론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도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언론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좀 초반에 이제 선거 초반이었죠. 작년 11월에 부산, 울산, 경남 방문했을 때 언론 환경이 매우 나쁘다.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좀 오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라는 것은 이제 그 지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윤석열 후보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발사주 의혹 때 그 큰 언론사와 작은 언론사를 나누는 네. 그런 좀 태도를 좀 보였었죠.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선거 중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만 네. 이럴수록 저는 이제 언론사와 언론기관들 우리 미디어들이 사명감 기본에 좀 충실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보도, 철저한 검증 그리고 그것만이 사실 언론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권위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예,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언론인들이 사명감과 용기를 좀 한 번 더 주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디어 공약은 어때요? 후보별로? 후보별로 미디어 공약 같은 경우는 이제 총평으로 이제 지난 14일 날 예.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그 언론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평은 아직까지는 미디어 공약이 추상적인 선언 수준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총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기능을 한데 모아서 미디어 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부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관해서도 네.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 위임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OTT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OTT 네. 사업자를 규제를 좀 최소화시키겠다. 그 저소득층에게 OTT 바우처를 지급해서 시청 복지를 구현하겠다. 그 디지털 바우처를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 사각 지대를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좀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한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K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산업 활성화 이런 키워드들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문제시되고 있는 언론 미디어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부족하고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언론 정책은 얘기하면 언론에 밉보일까 봐 얘기를 안 하나요?
언론 정책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네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느껴지게 되네요. 이 소장님은요. 대선 네네. 후보들이 좀 어떤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이 비평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산업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기업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언론 정책이라면 공공 정책이라면 언론의 공공성,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좀 미디어법을 어떻게 제정할 건지, 그리고 언론 피해 구제와 온라인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공영방송의 관련 법안을 어떻게 제정할 건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내놓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네. 논란이 되니까 좀 회피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게 좀 이제 공약을 내놓으면은 또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괜히 또 언론과 또 언론 또 옥죄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방향이라도 좀 더 지금 단계보다는 한 단계 더 좀 구체적인 좀 내용이 좀 나와줘야 언론인 입장에서도 좀 미래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흔히 언론을 사회적 공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언론이 네.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갈리는 것이니까 정치권에서 또 특히 대선 후보들이 좀 더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직설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인 김태훈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광주와 전북